근대와 현대의 어려움은 이거 어려움은 이 근대시와 현대시 형식 명칭의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내가 썼던 이미지즘의 문제적 수용 과정이라는 평론의 일부분을 앞부분을 일부러 이미지즘이라는 게 그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게 모더니즘의 이미지즘인데 영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시문학 사조가 이미지즘인데 이거를 수용할 때 당연히 문제적이었겠죠. 그 문제적이었던 이유는 근대시와 현대시 명칭의 문제로 바뀌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산문적으로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산문적으로 설명을 일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던 이용곤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면 이 이용곤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현대시와 현대시의 명칭에 관한 것에 한국 시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 근현대 시의 역사에서 최초로 본격적으로 된 서구 문학사진 이미지즘의 수용 과정에 관한 연구야말로 모더니즘 시니까 근대시와 현대시의 명칭 논란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분야일 거예요. 용어의 정의를 먼저 찾아보면 용어가 혼란스러웠죠. 용어의 정의를 먼저 하겠어요. 근현대시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서구 근대 문학사를 용어를 적절하게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모더니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모더니티라는 단어는 사실은 근대성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대성. 근데 이거는 뭐냐면 중세를 벗어난 다음 신의 절대적인 자리를 대신해서 세계의 중심에 인간이 서게 되는 르네상스 이후 지금 현재까지도 모더니티가 지속되고 있어요. 다른 대안이 뚜렷하게 현재까지 근대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뚜렷한 대안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써요? 근대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죠. 근대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지? 그러니까 모더니티는 그 근대라는 시대의 정신, 그죠? 그 대표적인 정신이에요. 근대 또는 근대성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정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 즉 나라는 존재가 생각의 중심이라는 데카르트의 사상이죠. 우리가 데카르트 사상을 중심했던 거는 이게 우리가 근대 사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더니즘은 헷갈리지만 전혀 다른 얘기예요. 모더니즘은 브루주와 모더니티의 반발에서 비롯한 19세기 말 서구 유럽의 사조예요. 모더니티의 반발이에요. 모더니티에 대한 반발. 그러니까 야 모더니티가 이상하다, 틀렸다. 근대성이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럽 계열, 구라파라고 하는 유럽이 요새 말이죠. 유럽 계열의 디오니소스적 아방가르하고 영미 계열의 유럽 대륙 계열이죠. 구라파는 유럽 대륙 계열. 영미 계열의 아포로적 모더니즘이 있어요. 근데 이 이미지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미지즘은 영미 계열의 모더니즘 문학과 문학을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에서 전개된 유럽 대륙 계열이죠. 바다와 초현실 주기를 구별하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모더니티의 기본 정신은 지금까지도 대체적으로 일어나는 인류의 세계관인데 이 서구 사회는 모더니즘 운동에서 그러한 인간성 일체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문을 제기해서 결론이 난 게 아니고 이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그런 의문을 제기를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인지 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더니즘이라는 것도 동시에 들어왔던 거죠. 포스트 모더니티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포스트 모더니티는 탈근대성, 근대를 넘어선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이 탈근대성이 또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탈근대성이 아니라 모더니즘이 문화운동이었던 것처럼 포스트 모더니티는 탈근대성의 예술운동이에요. 나라는 심리적 자화와 사회적 주체의 완전하고 균질한 존재라는 근대적 주체에 대해서 사실은 이 의문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런 전제에 대해서 의문이 엄청나게 빨리 됐어요. 우리가 말하는 프로이트와 마르크스가 다 그런 거예요.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말하면서 주체가 불안정하다는 걸 보여줬죠. 마르크스는 균질하지 않은 계급이 있다. 그죠? 계급이 있다. 프로레타라는 계급이 있다는 걸 말함으로써 균질한 존재, 완전하고 균질한 주체가 심리적 자아에 대해서는 프로이트가 질문하고 사회적 주체에 대해서는 마르크스가 질문하면서 완전하고 균질한 주체, 이렇게 나 또는 우리, 이건 나죠. 또는 우리죠. 이거는 나 또는 우리, 그지? 우리가 완전하고 균질한 존재라는 거는 이미 벌써, 그죠? 그래서 모더니즘 시대 때 이미 모더니즘 무적의 주제가 그렇지만 나라는 주제를 벗어나지는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경우에는 나라는 완전한 균질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믿었죠. 그렇지만 프로이드에는 꿈의 인식을 통해 꿈이 있잖아. 나에게 이성적으로 인식되는 의식 외에 무의식이 있음을 자식하면서 심리적 자아가 분열되어 있음을 셀프라고 말하는 게 분열되어 있는 그러니까 무의식이 있으니까 있음 보여줬던 거죠.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죠. 경제적 계층에 따른 계층 인식을 통해 나라는 사회적 주체가, 그죠? 사회적 주체. 그래서 주체가, 예를 들면 노동자 계층에 속해 있는 주체의 경우에는 자본가 계층에 있는 수재를 타자로 인식하면서 서로 싸우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사회적 주체가 분열되어 있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속에 개인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체와 자아가 자아 주체 이렇게 말하면 좀 혼란스럽죠. 왜 혼란스럽냐면 개인적인 자아와 사회적인 주체가 사실은 잘 구별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자아 주체가 사실은 잘 모호하게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20세기 후반부에는 요게 이제 요게 모더니즘 시대인데 이게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1970년대, 60년대쯤부터는 세계적으로 대모던이라고 그럴 때 인간이 세계 중심이라는 모더니즘 자체에 이게 본격적으로 늘어나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일부가 의문을 제기했는데 본격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 모더니티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대를 벗어나는 탈근대의 시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때부터는 일부가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더니즘에서는 일부만 아는 척했는데 여기는 일부가 아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때 생각하는 문화운동, 예술운동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러요. 이게 건축에서 주로 처음에 시작됐는데 모든 분야에 시작되죠.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인간이 아니라 생태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태론. 인간이라고 말했지만 이 인간은 양성의 백인 유럽인 백인 남자만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대에서는. 이것만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근대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유평등 박애의 대상은 프랑스 혁명의 대상은 요거예요. 양성의 유럽인 백인 남자.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생태계가 중심된 생태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동안 소외됐던 타자들이 있어요. 그게 생태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여성은 페미니즘이죠. 젠더는 동성애자, 그다음에 소수인종 문학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문학 사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탈근대 시대가 우리가 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생태론이 이런 얘기를 자연보호니 이런 얘기들이 자연을 왜 보호해요? 자연도 자기 나름의 권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보호라고 안 그러고 생태계가 중심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연보호는 인간 중심이지만 지금은 생태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탈근대 시대가 이미 거의 본격적으로 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현대라는 단어, 이 현대라는 단어 영어에 없지만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돼요. 근데 혼란을 완전히 해결을 못하는 상태에서 현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한 걸 정리하면 현대 서구 모더니즘의 출발점이 되는 1920년대의 모더니즘이 이론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한국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그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한일합당이 1910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일합당이 돼서 우리나라는 여기서 요거 하나 조심해야 되니까 한일합당 이게 1910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1910년에 한일합당 이전에는 우리는 소구배를 받아들일 의지가 없었어요. 세국 정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조선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근대라는 개념 자체가 1910년 이후에 도입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 겨우 채 10년도 안 되는 시기, 그 시기였는데 얘네들은 이 서구에서는 모더니즘이 되고 우리나라는 이 근대라는 개념 자체가 겨우 들어오고 20년 후에 그게 신문문으로 한국문학의 이미지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가 이식문학사라고 자각을 했는데 이건 틀렸죠. 그렇지만 이식된 건 아니죠. 우리가 이식돼서 뭐 가만히 있고 그냥 들어와서 신기해진 건 아니죠. 서구문학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했는데 그래서 혼란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마가 말한 건 그래서 틀렸지만 어쨌든 서구문학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입하면서 시작된 한국의 모더니즘은 근대문학과 구별해야 되는 현대문학인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것이 근대문학은 기껏해야 10년에 도입했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 근대문학은 1910년 시작, 현대문학은 1930년 시작이에요.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서양의 근대문학은 14세기에 시작돼서 19세기 말까지 500년 동안 서구의 거의 500년 서구 역사 늘 도입을 해갖고 19세기 말 500년 후에 벌어질 일을 우리는 20년 만에 20년 뒤 500년 역사 서구 500년 서구 역사 뒤에 그 모더니즘 문학이 나왔는데 근대의 서구 역사 뒤에 그지? 뒤에 모더니즘 문학이 나왔는데 우리는 20년 뒤에 겨우 20년 뒤에 황당하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뛰어넘었어야 돼. 500년을 뛰어넘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문학사에서는 르네상스에부터 시작되는 서구의 근대문학과 구분되는 현대문학이라는 명칭이 어쩔 수 없이 따로 부여가 되게 됐던 거죠. 이거는 서구 문학에서는 붙일 필요가 없는 명칭이죠. 그래서 한국 문학사에서 이미지적 문학 시의 연구는 어, 여기서 하나만 더 여기서 그러면 이런 황당한 이런 영향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그 얘기를 하나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저개발의 모더니즘이라는 단어를 하나 생각하는 게 좋은데 모더니즘 문학이 르네상스 이후 서구 문학에 편하게 구별되는 또 다른 문학이었던 이유는 나의 자아와 의식이 분열되어 있음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죠? 나와 자아 인식이 하나가 아니다. 분열되어 있다. 데카르트하고 다르다. 그런 걸 아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모더니즘 문학의 소위 아방가르드라고 그러는 거죠. 아방가르드라는 게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모더니즘 문학에 있었던 그건 뭐냐면 기존에 있던 나 그렇게는 못 살겠다. 그리고 이게 첨단, 아방가르드는 첨병이라는 뜻인데 극단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게 모더니즘의 정신이었는데 모더니즘 운동은 그 극단에 인간의 주체와 자아와 주체의 분열상을 인식하는 아방가르드 정신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모더니즘의 정신 계속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따로 구별하여 정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른 점은 이 본격적으로 그런 비판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제시한다. 다수가 제시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지 모더니즘하고 정신은 거의 비슷해요. 예, 근대적 발전을 찬양하는 미래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래파들은 이탈리아 미래파들은 근대적 발전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혼란스럽죠. 근대적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찬양도 있으니까 혼란스러운 인식 세계를 노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 그런 그 모더니즘 쪽에서 제기됐던 아방가르드 정식이 전면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더니즘 쪽에서는 혼란스러웠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혼란스럽지 않고 뚜렷하게 팔근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문학사에서 근대시와 이 구별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모더니즘이 시작됐다고 그랬다. 그래도 그 모더니즘이 그 전 시대와 구별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인식체가 있다는 거죠. 그죠? 미래파처럼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시작의 출발점인 근대 문학의 반석이라는 점에 동의할 수도 있지만 19세기 전반에 시작된 낭만주의 전통을 배척하는 사조라고 정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도 낭만주의, 근대 낭만주의 그것도 인정을 하고 근대 낭만주의 전통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근대 비판하는 정신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즘이 사실은 낭만주의를 비판해서 낭만주의의 그 역사적 원동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그 낭만주의를 비판해서 19세기 말에 낭만주의가 센티멘탈리즘이 되고 감상주의가 돼서 그걸 반발하는 게 이미지즘이에요. 이미지즘의 가장 큰 특징은 감상을 배척하자. 감상주의라고 지금 그러죠. 센티멘탈하다. 그래서 이미지즘은 그러는데 그래서 그 고전주의가 좀 들어가요. 왜냐하면 감상을 배제하고 감정을 배제하자. 그러니까 고전주의 정신이 배제가 됐는데 이 서정시를 목표로 하지 않는가 또는 뭐 낭만주의 정서를 배반한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거든요. 이 이미지즘도 약간 혼란스러웠죠. 근데 한국 그 이미지즘, 한국 현대시를 시작하는 이미지즘은 더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저개발의 모더니즘 때문인데요. 저개발의 모더니즘, 한국의 거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용어라고 말해요. 필자가 번역에 참여했던 마샬 버만의 현대성의 경험이라는 책에 나는 이것만 번역했는데 페테스부르크 저개발의 모더니즘이라는 항목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한국 문학을 이해하는 후진국 또는 선진국이 아니었던 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돼요. 후진성과 저개발의 고뇌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소비에트 러시아는 사실은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느닷없이 선진국이 돼야 됐었어요. 러시아의 이런 혼란스러움, 후진성과 저개발의 고뇌가 러시아의 문학과 정치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이 러시아의 고뇌에서 벌어진 일들이 후일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국민들과 국가들이 직면하게 된 문제점들을 선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러시아가 20세기에 대두하는 제3세계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테스부르크라는 도시 자체에 관한 이 저개발의 모더니즘이 우리 한국 문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러시아 페테스부르크에는 범안의 설명은 이 조금만 더 여기서 지금 설명이 좀 들려 있어서 이걸 설명을 좀 하면 페테스부르크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페테스부르크 러시아의 두 번째 도시인데 이 도시는 여기다 좀 내가 써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페테스부르크라는 도시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의 페테스부르크는 별표를 해서 설명. 러시아의 페테스부르크는 이거는 모스크바가 있죠, 러시아에. 모스크바에 의한 제2의 도시예요. 이런 제2의 도시인데 이 페테스부르크라는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페테스부르크는 우리 잠실 개발한 것처럼 습지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없었어요. 피터 대제가 피터 대제가 유럽에 특히 피터 대제가 유럽 그 당시 유럽 특히 영국의 대박람회 박람회 최초의 박람회인데 그때 유리로 된 그 박물관 그 궁전을 보고 그걸 보고 쇼크를 먹어요. 그래서 피터 대제가 유럽에서 잠깐 동안 일을 해보는데 노동을 경험을 해보는데 그때 유럽의 문화에 대한 유럽의 근대 문화의 그 위력을 이해를 하고 어, 특히 유럽의 대박람회 같은 데를 보면서 유럽의 문화를 전부 다 모방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 잠실 개발처럼 전혀 새로운 땅에 아무것도 없던 땅에 유럽의 유리궁전 등 유럽의 문명 전부를 복사해서 어? 습지에다가 인위적으로 조성을 해요.
일적으로 조성을 한 도시가 바로 페테스부르크예요. 근데 유럽의 지금 현재 러시아의 두 번째 도시죠. 제2의 도시예요. 그런 큰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페테스부르크라는 도시 자체가 그 유럽 문학을 부러워해서, 그죠? 부러워해서 복사해서 만든 도시잖아요. 그죠? 만든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테스부르크가 만든 도시, 이 도시를 통해서 러시아의 근대화가 강요되는데, 러시아의 근대화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의 근대화는 황제에 의해서, 그지? 강제적으로 강요된 것이죠. 그치? 강요된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갑자기 선진국이 돼야 됐든, 갑자기 근대화가 됐던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과정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 고통은 제3세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그 선진국이 아닌 나라들은 다 이런 식으로 선진화가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이 선진화 과정은 한국만 있었던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도 그 한일합병 이전에 조선시대 20년도 되지 않았는데 근대화된 경성의 거리에 있게 된 거죠. 한국의 조선인의 입장.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거랑 페테스부르크에 갑자기 있게 된 러시아의 지식인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같겠죠? 그러니까 상류층의 경우에는 서구의 소비재의 풍요로움을 즐기는데 열심이었지만 이 사람들이야 뭐 좋다 그랬겠지만 현대의 소비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서구적인 발전을 지향하여 일하려고는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서구를 모방해서 들여왔지만 서구의 현실적인 이 경제, 체제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프스키라는 거리, 페테스부르크의 거리는 거의 모든 서구에서 수입되어오는 빛나 반짝거리는 상품으로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지만 모든 빛나는 전면 배후에 뭐가 되냐면 위험스럽게도 깊이를 결여하고 있는 일종의 무대 장치처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서구가 근대화가 이루어져 있지만 경성거리에도 뭐가 이런 게 저런 게 있지만 일본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무대 장치처럼 실질적인 문명의 발전의 장치가 아닌 거죠. 이게 우리 한국의 시에도 나타나요. 정지용의 시, 카페 프린스. 일본의 화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라도 집도 없든다. 테리석 테이블에 닿는 내 뺨이 슬프구나 하면서 고향을 잃어버린 센티멘탈 감정에 젖어 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위험스럽게도 깊이를 결여하고 있는 무대 장치 같은 면, 이런 면이 이 정지용에게도 나타나요. 옮겨다 심은 종려나무 밑에 삐뚤어 쓴 장명등, 그러니까 종려나무 밑에 장식하는 등이 있는 거죠. 옮겨다 심은 종려나무죠. 해외에서 카페 프란스가 있는 거예요. 카페로 간 거죠. 한 놈은 루비시카, 한 놈은 보헤미안 넥타이, 뼈쩍 마른 놈이 앞장을 섰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하고 가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밤비는 뱀눈처럼 가늘게 내리는데 페이브먼트, 도로죠. 도로, 가로. 이게 페이먼트라고 왜 썼을까요? 현대의 도로죠. 흐느끼는 불빛, 카페 프란스로 가자. 이놈의 머리는 비뚤은 눈금, 한 놈의 심장은 벌레 먹은 장미. 벌레 먹는 장미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죠. 제비처럼 젖은 놈이 뛰어간다. 앞에서 검토했던 바와 같이 서구의 모더니즘 예술과 사상의 모든 형식은 근대화 과정의 표현인 동시에 반대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제3세계에서는 사회적 현실뿐만 아니라 환상, 신기록, 꿈을 기반으로 성장하도록 강요받게 되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아직 모던 세계가, 근대화 세계가 오지 않았는데 그게 온 것처럼 도로 단계라는 게 있는 거죠. 근대화의 과정이 아직 자립적이지 못한 상대적으로 후진 국가에서 모더니즘은 환상적인 특징을 띠는 거죠. 현실 세계가 아니라 환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지용의 카페 프란스가 이국종 강아지야. 우리가 요새 보는 강아지들이죠. 우리들의 한국개가 아니고 내 발을 빨아다오는 환상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김병호 평론가는 이를 자학에 가까운 부르짖으며 해석하면서 힘이 센 일본인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강아지에게 내 발을 빨아볼게요. 분함과 괴로움을 풀어보겠다는 의지와 자질이 보인다라고 설명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저개발의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 거죠. 그죠? 환상. 그죠? 그러니까 요건 맞지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와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유는 저개발의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환상도 포함을 했어야 되는 거죠. 김기림의 이미지즘 이론의 낙후성. 우리 김기림은 내가 이렇게 썼지만 김기림은 아주 중요한, 아주 대표적인 우리의 선배죠. 1930년대 한국 문학의 모더니즘 본격적으로 돌입한 김기림이 이 바로 한국이 처한 저개발의 모더니즘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어요. 이걸 정확히 말로 표현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조선의 근대화를 더디게 한 가지 조건은 조선이 근대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한국이나 천국을 거쳐 한 간접적 교섭적인 일이다. 즉 자국은 곧 피부에 닥친 것이 아니라 늘 소문의 형태로 전해져 왔다는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일본이나 천국도 직접 온 게 아니죠. 걔네들도 간접적으로 교섭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게 저거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마샬 버만이 환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정의한 저개발의 모더니즘은 김기름은 환상 대신에 소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놀랍게도 정확하게 그 당시에 조선이 처한 한국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내고 있어요. 이렇게 저개발의 상황을 김기림이 정확하게 자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와 나비라는 시에서 독특한 나비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마도 그에게 바다와 나비라는 시, 아마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한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총무밭인가 해서 날아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어, 어,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겨진 초생달의 시기다. 수심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를 꽃이 핀 무밭인 파란 무심바위가에서 유유히 날아갔다가 지쳤지만 무사히 돌아오는 나비 이미지. 이거는 나풀나풀 날아가는 가냐필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나비가 바다까지 처음에 날아갔다가 그죠? 신비롭게 분열 불가능한 강인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기림이 제시하는 이런 정체성은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은데 공본적 자아를 극복한 새로운 시의 자아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서구 모더니즘 문학에서 근대적 자아상에 대한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지금 말하는 자아상은 사실은 그보다 앞선 르네상스 시대 부근에서 형성을 시작하게 됐던 근대적 자아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기림이 이론적으로는 모더니즘의 비판 작업인 모더니티의 비판 작업, 근대의 비판 작업인 모더니즘을 말하고 있지만 시 속에서는 모더니즘의 근대성을 제시하고 있죠. 이중적 모순적이죠. 그러니까 이론에서는 모더니즘, 근대의 비판을 말하지만 시에서는 모더니티, 근대의 모더니티의 힘을 말해주고 있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중세를 벗어난 한국의 현실 속에서는 충분히 새로운 문학적인 작업이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중 작업을 해야 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근대 모더니티가 자신의 동시대에 있던 서구 모더니즘의 운동의 이미지즘에 비한다면 낙후성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림이 이미지즘의 시처럼 쓴 이 시가 사실은 이미지즘의 시라기보다는 낭만적인 시, 모더니티의 시, 근대의 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림이 이렇게 한국 문학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이게 한국 문학의 낙후성을 보이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낙후성은 김기림의 탓이 아니고 한국 문화 전체의 탓인 거죠. 그리고 한국 문화 전체의 탓도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나 천국에 대해서 그걸 보았는데 일본이나 천국도 극복하지 못했으니까 한국을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죠? 이걸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이 마지막에 동경에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상은 동경에 갔을 때 갑자기 이상 얘기를 한 이유는 이상을 유일하게 제대로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김기림이었는데 이상은 왜 동경에 마지막에 죽을 몸을 갖고 갔었냐면 동경도 낙후에 돼 있다는 사실을 짐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런던을 가고 싶었던 거죠. 근데 런던을 못 가고 동경에 가서 이상이 쓴 어, 수필에 의하면 도착하자마자 일본이 한국처럼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 거를 귀에 남겨요. 그리고 런던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국이 어떻게, 그러니까
청나라나 우리보다 조금 선진국이었던, 우리보다 조금 선진국이어서 둘러서 조금 배웠어야 됐던, 조금 알아봤어야 됐던 그런 청나라나 일본의 문학, 그런 문학의 낙후성을 이상은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가서 확인을 하고 더 이상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죽었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기록을 남겨요. 그러니까 김기림도 그런 짐작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이상을 굉장히 옹호했기 때문에 김기림도 자신이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이런 작업을 했지만 이런 작업의 낙후성에 대해서 짐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T.S. 엘리엇이 1910년경 런던에 발견한 이미지즘 운동을 현대시 시작점이라고 말할 때 이때 말할 때 엘리엇이 말한 거는 서구 근대문학의 초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기림은 그런 이미지즘의 원칙을 반영하는 시를 쓰려고 하면서도 이미지즘을 포함한 모아도면이 수행했던 근대문학의 초국이 아니라 근대문학의 정립으로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은 아까도 말했듯이 김기림 개인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대문학의 시작점에 서 있는데 아무리 영웅적인 노력을 펼친다 하더라도 그 지점에서 근대문학을 초국하려고 하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런 문학을 초국하려던 노력을 개시했던 사람이 이상이고 이상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배고 그 이상의 그런 노력을 충분히 했던 사람이 김기림이고 그 이상을 지지했기 때문에 김기림이 문자로 남긴 글들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자세히 연구한다면 그런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요.